오늘은 언밸런스 모먼트 설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밸런스 모먼트는 설명이 됐죠, 이미. 여기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오는 모먼트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언밸런스드 모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에 같은 그런 조건의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언밸런스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담부 조건이나 지간 등이 다른 두 개의 스팬이 만나게 되면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언밸런스드 모멘트가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언밸런스드 모멘트를 적절하게 설계하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오는 모멘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모멘트를 이겨내서 구조물의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밸런스 모멘트는 크게 두 가지로 대처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칼럼 주변에 그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effective width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유효폭 그렇게 되겠죠. 유효폭. effective depth, effective width라고 부르는데요. 이 effective width에다가 fractional lever, 즉 휨철근을 배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휨철근을 배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배근을 하는 거지요. 언밸런스 모먼트가 발생하는 곳에는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슬랍으로 우리가 대처를 합니다. 즉 5VC로 대처를 하는데요. 우리가 fractional lever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모멘트의 양을 감마 F%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슬라브를 가지고 대처하는 모멘트, 언밸런스 모멘트의 양을 우리가 RV 또는 뭐 감마 V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1에서 빼면 되겠죠. 감마 F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fractional lever나 슬랍 콘크리트로 계산할 때 사용되는 모멘트의 퍼센티지 감마 F와 감마 C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unbalanced moment가 걸리죠. 여기는 뭐 이 단부 쪽은 그 전체가 다 unbalanced moment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슬라브가 굉장히 좋지 않죠. unbalanced moment 대처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이렇게 모멘트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양쪽에서 오는 모멘트가 같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언밸런스 모멘트가 이제 아주 작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ffective width라는 게 뭐냐? effective width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럼 주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래서 칼럼의 폭과 슬라브의 두께의 1.5배 양쪽으로입니다. 이 왼쪽으로 1.5배, 오른쪽으로 1.5배. 모멘트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제 토탈 C2 플러스 3H, C2 플러스 3H가 됩니다. 이 중간 칼럼의 경우는 그렇고요. 이 엣지 칼럼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은 없으니까 우리가 C 플러스 1.5H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엣지 칼럼의 effective width, 그 다음에 중간 칼럼의 effective width,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언밸런스드 모먼트 영향을 주는 하중은 이제 슬라브에 오는 하중이 되겠죠.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또 벽체 같은 경우는 한쪽엔 있고 한쪽에는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vertical loads on slabs and vertical loads from walls, 이 두 가지가 언밸런스 모먼트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effective width에 배근되는 철근의 방향만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unbalance moment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게 unbalance moment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모멘트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모멘트는 좀 작을 때 우리가 여기서 unbalance moment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unbalance moment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이 unbalance moment는 이제 이 방향에 대한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철근은 이 방향으로 들어가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unbalanced moment에 대한 방향은 이제 이런 모멘트에 대한 unbalanced moment는 철근이 이 방향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90도에 걸친 unbalance moment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이 unbalance moment는 또 이 방향 철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라브가 있으면 기둥을 중심으로 unbalanced 존이 이제 두 개가 설정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하나 설정이 되죠. 이 방향에 우리가 effective width는 또 역시 C 플러스 C1 플러스 3H.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죠. unbalance moment가요. 또 이것도 역시 C1, 이제 C2라고 할까요? 3H인데, 이제 정사각형인 경우에는요, 기둥이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C1하고 C2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방향 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이 방향 철근이 들어가고요. 또 이 방향으로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는 이 방향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양방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ffective width에 대한 철근, 우리가 이제 이 철근을 감마 F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마 F를 계산하는 방법은 배울 겁니다. 바로 잠시 후에 계산하는 방법. 감마 F에 대해서는 이제 두 방향으로 우리가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엣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두 방향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설계했던 슬라브 철근 하나를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걸 픽업을 해볼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B1 기둥 중심으로 우리가 9개의 13mm 다이아 9개, 우리가 직경이 13mm 짜리 철근 9개, 9대를 썼죠. 어디에? 여기에요. 이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모멘트죠. 이렇게 되는 모멘트. 이 방향 철근이 탑에 갔죠. 왜? 부 모멘트니까. 그죠? 부 모멘트이니까 탑으로 갔습니다. 부 모멘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철근을 한번 픽업해가지고, 요 철근을 한번 픽업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가 B1 철근이죠. B1 기둥이죠. 여기가 B1 기둥입니다. 우리가 픽업을 한 게 B1 기둥이니까요. 우리가 B1 기둥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B1 기둥인데요. 이게 엣지에 있죠. 그래서 모멘트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걸리죠. 이렇게 하나가 걸리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하나는 또 이제 어떻게 걸리죠? 하나는 이제 이 방향으로 걸리겠죠. 이렇게, 그죠? 모멘트가. 그래서 우리가 투웨이 슬라브 하는 거 아닙니까? 투웨이 슬라브. 자, 일단 우리가 이 방향 모멘트를 먼저 픽업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이 방향 모멘트를 한번 픽업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감마 F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스텝 1이 이제 감마 F를 계산하는데요. 감마 F는 이거죠. Fraction of the moment transferred by the fracture. 아까 말씀드린 감마 F라는 거는 철근 중에서도 휨 철근. Fractional moment. 휨 철근에 의해서 지지되는
모멘트의 비율을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비율 그랬습니다. percentage 영어로는 fraction 우리가 fraction determine the fraction of the moment transferred by fracture gamma f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방적 모멘트 about z-axis 이 방향이죠. 이게 이제 z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적 모멘트를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모멘트를 그랬을 때 그 percentage gamma f는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상수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B1은 뭐고 B2냐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B1은 그 축에 우리가 고려하는 축의 평행인 기둥의 디멘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공식에서 이제 B2가 되는 겁니다. B2. 그리고 수직으로 perpendicular로 있는 dimension이 B1이 되는 겁니다. 이게 B1이 되는 겁니다. So this is B2, this is B1. So we can take a look at that B2 as a parallel to the moment axis that we are considering, and B1 is the perpendicular to the axis that we are considering for the moment. So this is how we calculate gamma f. Again, B2 is the dimension which is parallel to the axis of moment, whereas B1 is perpendicular to the axis of the moment that we consider. Oka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gamma f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B1 나누기 B2인데, B2는 이제 2디멘전이죠. B2는 2디멘전이고, 이제 2디멘전이고, 여기서 보면요, 2디멘전이고, 이제 B1도 2디멘전이죠. 그래서 2디멘전이 B2고, 2디멘전이 B1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ZZ-axis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B2 디멘전과 B1 디멘전을 계산을 하는가인데, 우리가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critical se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critical section. critical section은 이제 파괴 단면입니다. 파괴 단면 또는 파괴 예상 단면. 파괴 단면인데요. 파괴 단면은 뭐냐면은 이 기둥에서 2분지 D만큼 떨어진 거리. 이 D는 이제 슬래브의 유효 뎁스죠. 그죠? 요만큼 떨어진 데에서 우리가 슬라브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슬라브 파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단 파괴를 얘기합니다.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 전단 파괴 단면이 되겠죠. 전단 파괴는 이제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둥 단면에서 이렇게 2분지 D 떨어진, 이제 요 중간을 볼까요? 이렇게요. 중간을 보면은, 이제 여기 기둥 단면에서 파괴면 중심을 보면은 이제 2분지 D가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이제 D라고 본다면은, 슬라브의 유효 뎁스라고 본다면요. 예. 그래서 그 기둥의 전단 파괴는 기둥의 끝면에서, 단면 끝면에서 2분지 D 떨어진 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펀칭 시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단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죠. 물론 전단력은 이 기둥의 단면의 끝에서 작용을 합니다만은 펀칭 시어, 즉 전단 파괴는 2분지 D, 기둥의 단면 끝에서 2분지 D 떨어진 면에서 발생한다. 절대 앞으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하중은 이렇게 작용하지만 파괴는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 단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기둥이 중앙부에 놓여 있을 때는 아주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죠. 여기서 여기도 2분지 D, 여기도 2분지 D. 그래서 여기 기둥 단면을 우리가 알거든요. 기둥 단면을 아니까 기둥 단면에다가 2분지 D를 더하면은 우리가 양쪽에 2분지 D를 더하면은 D를 더하면은 우리가 B 단면, B2 단면, B1 단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엣지했을 때는 뭐 2분지 D 하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슬라브가 여기서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 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삼면에서 일어나는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좀 길죠. 아무래도 2분 GD는 더 가겠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파괴 예상 단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에서는 뭐 좀 플렉서블하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게 B2가 되고 이게 B1이 되겠죠. 내부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B2, B1이. 우리가 요 B2, B1은 우리가 슬라브의 전단 그 시어 파괴나 기초에서 또 똑같이 나옵니다. 기초는 이제 뭐 1, 2주나 후에 이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B2, B1의 개념을 잘 이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 B2라는 것은 우리가 모멘트 축에 평행하는 단면이에요. 즉, 모멘트가 발생하는 축에 평행하는 전단 파괴 예상 단면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각이고요. So B2 is the length of failure dimension which is parallel to the moment axis, whereas B1 is the failure dimensions which is perpendicular to the moment axis.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ZZ axis를 본다면요, 이렇게, 그죠? 요 축을 우리가 모멘트 축이라고 본다면은, 이 모멘트는 이제 이렇게 뭐, 어쨌든 되겠죠. 뭐, 어디 기둥이 있든 간에요. 연속보가 있든 간에. 연속 기둥이 있든 간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모멘트 축에 평행한 파괴 예상되면은 이제 이게 되겠죠. 코너 기둥에는요. 코너 또는 엣지 기둥에는요. 그다음에 중간 기둥에는 이제 마찬가지죠. 얘는 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수직 단면을 보면요.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파괴 예상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파괴 예상 단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failure surface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예상 단면, 파괴 예상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코너일 때 하고 중간일 때 달라진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되면 좀 이렇게 잡기는 좀 무리하니까 그죠. 332. 그다음에 얘는 646. 얘는 이제 446. 얘는 646.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 즉 엣지 기둥에 대한 우리가 감마 F를 구한다고 보면요. B2에는 얘를 대입하고 B1에는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B2에는 얘를 대입하고 B1에는 얘를 대입했어요. 473을 대입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얘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도심의 거리고요. 요번에 우리가 감마 F에 대입하는 식은 요거죠. 요겁니다. 그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감마 F에 들어가는 식은 요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도심이에요. 도심.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놈이 들어가고 요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너에 대한 감마 F를 구한다 치면은 646과 473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0.637이 나오죠. 0.637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unbalanced moment의 63.7%를 뭐가 담당한다? 그렇죠. flexural lever가 담당한다. 나머지는 누가 담당한다? 그렇죠. VC가 담당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슬라브 설계에 아주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슬라브 설계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를 잘 배워두시면은 이제 거대한 슬라브, 큰 슬라브 전부 다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슬라브에서 엔지니어의 또 아주 번득이는 그런 실력이 또 발휘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코드 사항을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 전단 강도죠. 우리가 V가 들어가면 설계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어요. 설계 전단 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설계 모멘트 강도를 많이 봤죠, 지금까지. 근데 설계 전단 강도는 처음 나오는데요. 뭐 저하고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RC1에서는 다 배웠겠지만요. 이제 여하슬라브하고 기초에 대해서 설계 전단 강도를 자세하게 배우겠는데요. 설계 전단 강도, 저하고 배우는 설계 전단 강도는 two-way입니다. one-way가 아니고요. 그래서 one-way 전단 강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two-way 전단 강도를 배울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VVC가 이렇게 크죠? 뭐보다 커야 됩니까? factored 전단력보다 커야죠. 우리가 factored 전단력, factored 공칭 설계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설명을 했고, 뭐 여기저기 뭐 한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개념이 헷갈리게 되면 설계가 뒤바뀝니다. 뒤바뀌면은 뭐 생각하기 싫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VU가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요. VU가 많이 작아요. 작아도 75% 이하로 작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 뭐 안전율의 개념에서는 뭐 반길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여기 이제 로가 뭐냐면은 인장철근의 비입니다. 인장철근비. 로는 뭐냐면요. 인장철근비. 다 배웠죠, RC에서. 인장철근비. 인장철근비가 우리가 평형철근비의 0.375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덕타일하죠. 그죠? 덕타일하기 때문에 연성적이죠. 우리가 이제 Phi 팩터도 가장 큰 놈을 사용하죠. 0.9 또는 0.95 뭐 가장 작은 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놈이죠. 죄송합니다. 가장 큰 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 되는 거죠. 경제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경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shear strength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hear strength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fractional 철근이 담당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코드는 얘기합니다. ACI 코드는요. 우리나라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나라 코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코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전부 fractional 철근이 100% 담당해서 설계를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다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amma F to be increased up to 100% if this ratio does not exceed 0.75. And in that case, the resulting low is less than 0.375 low B. So within a width of effective width를 얘기하는 거죠. Center on the column. 그죠? So 우리가 effective width를 설계할 때, 유효 폭에서 unbalanced moment를 설계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다른 규정이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규정이 비슷한 규정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25가 아니고 0.4죠. 요 비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요. 4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RF를 25%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RF is to be increased by up to 25% if this ratio is less than 0.4.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여둘이 있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 fractional lever와 concrete slab과의 관계를 이렇게 flexible하게 연관시켜 놓은 코드가 어디에 있다? ACI 13.533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여기서 계산한 이제 요번 요 예제에서 계산한 이 0.637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63.7%로 fractional lever가 담당하는데요. 요 비율을 한번 볼까? 요 비율을 보면요. 요 비율이 여기서는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 보겠지만은요, 요 비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0.496이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펀칭 시어를 배울 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펀칭 시어 배울 때. 펀칭 시어 배울 때 계산을 해볼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요, 슬래브 또 기초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이하가 되죠? does not exceed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누가 담당한다? 그렇죠. fractional lever가 담당해 주도록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WWX는 이제 반대 방향 이제 축이 되죠. 그래서 다 지워 볼까요? 싹 지워 보면은 이제 WWX가 보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은 또 모멘트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이제 B2가 되는 거죠. 그죠? 바뀌죠? 평행하는 그 회전축의 모멘트 축에 평행하는 것이 B2라고 했어요. 모멘트 축의 수직한 페일리어 단면의 디멘전이 길이가 우리가 B1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요 두 개가 바뀌죠. 이제 요 순서가 분자 분모가 바뀌죠. 분자 분모가 바뀌게 되면요, 요 비율이 아까는 0.637에서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0.562가 되는 겁니다. 이게 0.56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마 F2라 그럴까요? 한 축을 감마 F1이라고 보고요. 얘를 감마 F1이라고 보고, 얘를요 감마 F1이라고 보고, 얘를 감마 F2라고 보죠. 그래서 감마 F1은 결국은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죠? 1.0이. 감마 F2는 0.56인데 얘는 이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얘를 우리가 펀칭 시어에서 배운 그런 지식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0.496이 나와요. 그죠? 0.496.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크리즈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0.75 기준을 적용을 안 했느냐? 이 기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로가 0.375 로 B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요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뭘 본다? 0.4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0.496이니까 이제 인크리스 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간다. 이런 뜻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는요, 즉 무슨 축으로요? ZZ축. 이 방향 철근을 볼 때는 우리가 감마 F가 100%입니다. 그죠? 감마 F가 100%입니다. 쳐볼까요? 감마 F가 100%입니다. 감마 F가 100%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슬라브가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90도 축에서는요, 우리가 감마 F가 100%가 아니고 56.2%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또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나머지 뭐 43% 정도 해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는 끝났죠. 준비가 끝났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감마 F1도 알았고요, 감마 V1도 알았고, 감마 F2도 알았고요, 감마 V2도 알았어요. 자꾸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이 방향 모멘트, 얘는 이 방향 모멘트,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이제 모멘트, 여기에 적용하는 모멘트는 얼마인가, 그죠? 즉 언밸런스드 모멘트죠. 언밸런스드 모멘트는 얼마인가, 여기에 적용하는 언밸런스드 모멘트는 얼마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언밸런스드 모멘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다 계산했죠, 지난 시간에. 즉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방향 모멘트라고 그랬죠? 같이 주겠습니다. 이방향 모멘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방향 모멘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B1, 여기가 이제 B1인데요. B1. 이 B1 모멘트가 엣지로 걸리는 이방향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걔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B1이 엣지에서 걸리는 그 방향 모멘트가 결국은 이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north south direction이라고 했어요. 여기 36.7이 있죠. 그죠? 근데 이쪽에 이제 슬라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엣지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크죠. 언밸런스 모멘트가 보통 이렇게 많이 크질 않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빼면은 뭐 7이죠. 7. 약 7. 킬로미터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크죠. 왜?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언밸런스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슬라브는 우리가 설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36.7이 나왔어요. 36.7. 그죠? 36.7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친절하게 써봅시다. 여기 뭐죠? north, south. 참, 이게 잘 모르겠네. 왜 그런지. north, south direction. 그죠? 아까 표 13점 얼마였죠? 여기였죠? 표 13.5 여기였죠, 그죠? 표 13.5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죠.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표 13.5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 13.5 표 13.5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 13.5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근데 100% 얘가 이제 100%죠. 얘는 0이죠. 그죠? 이 방향은 우리가 ACI 코드를 적용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네. 13.5. 오케이. 13.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모멘트는 바로 fractional lever가 받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모멘트가 주어지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철근량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이 뭐 군데군데 좀 오류가 있다 그랬어요. 요 놈이 즉 JD가 이 놈이 아니고 요 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다 스스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안 돼요. 왜? 나중에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 여러분의 선배들에게는 이 모든 걸 전부 숙제로 다시 풀도록 내드렸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몇몇 학생들은 아주 잘해옵니다. 나머지 학생들 또 안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강의라는 게 어려워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자율학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거를 좀 고쳐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얘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철근량은 1020mm 제곱. 이번 중간고사도 그렇고요. 단위. 괄호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줬잖아요. 괄호에 뭐 단위는 안 줬어요. 이 안에 단위가 들어가죠. 단위가 없으면은 아쉽습니다. 틀리게 채점을 합니다. 이건 진짜 아쉽습니다. 단위 때문에 틀린 거죠. 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쉬우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단위 가져가자. 평생 제 시험뿐만이 아니고 평생 뭐는 가져가자? 단위는 가져가자. 평생 단위는 가져가자. 저는 이 바닥에서 몇십 년이 있었죠. 그래서 알죠. 뭘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죠.
여러분도 한 40년 있어 보세요. 저보다가 더 잘 아십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요. 단위.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단위가 저는 강의할 때만 이렇게 바쁘니까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필요한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보실 때 이제 이 방향도 마찬가지니까 일단 이 방향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보실 때 north south direction이죠. north south direction으로 보실 때 우리가 필요한 철근이 effective width에 필요한 철근이 1020mm 제곱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13mm 철근의 에어리아가 133mm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나누면은 7.7대, 즉 8대 철근이 어디에 배근이 돼야 됩니까? 예, effective width에 배근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이죠. when RF is equal to 1. 그렇죠. 자, 그럼 이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제 슬라브에 대한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이해가시죠? 정리합니다. 그래서 effective width에 배근돼야 될 철근은 감마 F가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감마 F가 1로 보정이 되었으므로 13mm 철근을 사용할 때, 즉 133mm 제곱의 철근을 사용할 때 우리가 effective width에 필요한 철근은 총 8대인데 이 교재에는 11대로 나오죠. 교재에는 11대로 나오지만은 8개입니다. 8개입니다. 그렇죠? 교재는 또 이렇게 살짝 여기저기 좀 미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걸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고칠 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다 고쳐진 거를 또 숙제로 받고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자율학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셨지만요. 여기서 뭘 보셨죠? 우리가 이 스트립 B1 컬럼 스트립에 주요할 토탈 들어가는 철근이 9대입니다. 그죠? 9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 우리가 B1을 중심으로 해서 컬럼 스트립이 어떻게 분포가 됐죠? 앞에 복습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이 길이가 이제 총 길이가 얼마냐면은 이제 2250mm. 그죠? 앞에 우리 전 시간에 다 배웠죠? 이거부터 확인요 합니다. 확인요. 그쵸? 확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죠? 그림에서 몇 대? 총 들어가는 것이 9대였죠? 9대. 그래서 일단 우리가 9대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균등하게 배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대인가요?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때 9대를 균등하게 배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렇죠. 유효폭이죠. 유효폭 내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8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배근한 철근을 한번 세볼까요? 유효폭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얘가 유효폭이에요. 그죠? 여기가 유효폭이에요. 여기가 유효폭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두 개가. 이제 이 유효폭은 이거죠. C 플러스 3H 하니까 이 기둥의 디멘전에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의 3배 1040이 나오죠. 1040. 그죠? 1040이 나오는데 요것도 제가 계산해 드려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죠? C2 플러스 3H인데 기둥의 폭이 500이고요. 3 곱하기 슬라브의 두께를 180mm 받거든요. 104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폭 effective width 내에 1차적으로 배근된 철근 수를 세어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죠? 한 대, 두 대,
3대, 4대, 5대, 그죠? 그 5개를 빼면요, 우리가 3개를 추가로 빼고내야죠. 요 3개. 요 3개는 규정에 의해서 유효폭, 즉 언밸런스드 모먼트 규정에 의해서 추가되는 철근이죠. 그죠? 언밸런스드 모멘트 규정에 의해서 추가되는 모멘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추가 백은 철근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3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안에 토탈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effective width 안에. effective width 안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오케이. good. good. 그죠? 그래서 설계가 1단계에서는 우리가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일단 9개를 설계를 했죠. 어디에? 컬럼 스트립. 네, 그죠?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중요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effective width. 그죠? unbalanced moment. unbalanced moment에 요거는 어디입니까? 컬럼 스트립이 아니고 오늘 effective width. 그죠? 예, 3개 추가. 그래서 우리가 토탈 철근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effective width 내만 세워보니까 8개. 즉 아까 계산해서 나온 그 요구되는 개수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필요한 주열대 컬럼 스트립의 철근 개수는 9개, effective width에 배근해야 하는 철근의 개수는 8개인데 주열대 필요한 9개의 철근을 일단 배근해 보고 나서 세어보니까 5개가 effective width 내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3개만 더 배근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unbalanced moment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요, 슬라브 설계는 아주 잘 하실 겁니다. 앞으로. effective width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주열대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소홀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이미 거기 다 배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effective width의 경계선인데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잘 배근이 돼 있죠? 여기 2대, 그죠? 여기 2대. 그리고 우리가 이 미니멈 철근은 다 따져봤죠? 스페이싱, 철근, 슬라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따져봤습니다. 그죠? 미니멈 철근, 맥시멈 스페이스죠? 미니멈 스페이스가 아니고요. 맥시멈 스페이스. 그죠? 또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는 지난 시간에 했음. 그죠? 복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애시당초에 주열대를 최초 배근한 거 아닙니까? 최초 배근. 그죠? 이럴 때 이제 요것들이 다 최초 배근된 놈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각 2대씩 있고 이 안에 8대가 있어요. 총 뭐 몇 대죠? 총 몇 대가 들어가나요? 그죠? 여기에 8대. 이 안에 8대. 그리고 여기에 2대. 여기에 2대. 그렇죠? 12대가 되나요? 그렇게 지금 설계가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배치한 철근이 즉 3, 4, 5, 6, 7 요 5개 철근이 있는데요. 요 5개 철근이 유효폭에 들어가 줘야 되는 철근이
만일에 4개라 합시다. 4개. 4개. 4개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미 만족을 하죠.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기존의 최초의 배근한 철근이 그죠? 유효폭에 배치되어야 할 철근보다 많은 경우죠. 그죠? 많은 경우. 그죠? 많은 경우죠. 이 경우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 어떤 배치?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업 끝나기 전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방향 철근을 배근을 해보는데요. 이방향 철근을 이제 배근을 해볼 겁니다. 이방향 철근을 이렇게요. 이방향 철근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RF, RV가 동시에 존재하지요. 그렇죠? 동시에 존재하죠.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어디 있죠? 동시에 존재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나? 그렇죠?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요걸 이래서 요걸 빼면 이제 나머지는 뭐가 받아야 됩니까? RV2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RV2는 1-RF2 이게 되는 거지. 1-0.562 0.35로 나갈라나요?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단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단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단 설계도 그냥 전단 설계가 아니고 어떤 전단 설계입니까? 그쵸? 좀 지워볼까요? 아깝지만. 예. 어떤 전단 설계냐면은 투웨이 전단 설계. 그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재밌습니다. 그죠? 요건 뭐 기초, 슬래브, 기초에서는 요 부분을 아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너시아 마음에 높으니까 나가네요. 글씨가 이너시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 예상대로 하면요, 슬라브 진도가 이제 종료됩니다. 그쵸? 뭐 천천히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죠? 진도는 나갑니다. 그래서 진도는 영어로 progress. So our study progress are excellent. Alright, we're gonna finish the last part of SLOP next lecture. So from 11th week, we're gonna start foundation for a few weeks. Okay, foundation for a few weeks. So the study lecture schedule, 이게 잘 안 돼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지식은 쌓여가는 거죠. 자, RC에 대한 지식은 쌓여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기초를 이제 예상으로는 이제 11주, 12주, 13주 한 주차, 한 차시 정도, 그리고 13주, 2차시, 14주 해서 우리가 벽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총복습, 그리고 15주에 우리가 학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종료되는데요. 우리의 RC에 대한 지식은 완성이 되는 아주 가슴 벅찬 그런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